이거는 약간 뭐 어차피 형들 이거를 뭐 워낙 큰 이슈라서 뭐 여기저기서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좀 흔적을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투자관의 거의 90% 이상 차지하시는 분이어서, 예. 제 스승님,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가 투자 처음에 할 때부터 거의 뭐 워런 버핏 투자 틀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생관도 사실 워런 버핏 가치 투자자들이 좀 그렇죠. 가치 투자자들 보면은 사실은 좀 약간 뭐 철학자나 현자 레벨로 넘어가잖아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선배님들 보면 그것도 투자 오래 하시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 형들도 투자 말고 인생 관련해서도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님이라고 감히 적었습니다. 예.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투자나 뭐 인생 관련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꽂으라면 복리의 위력을 몸소 살면서 보여주셨죠. 인증하셨죠, 인증. 예. 복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보여주셨고, 뭐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 많죠. 이 할아버지 추종하는 소위 뭐 버핏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버핏 키즈가 뭐 전 세계에 몇만 명은 나왔을 거예요, 이분 덕분에. 이분한테 배워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이고, 굳이 투자를 하는데 뭐 누구를 이기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라서 뭐 누구를 이길 필요는 없지만, 굳이 버핏을 이기는 투자자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으로는 나올 수 있지. 사업으로 예를 들면은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 1984년생이거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몇 년 어린가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193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40, 50, 60, 70, 80 거의 50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근데 지금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재산이 훨씬 많죠, 마크 주커버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사업으로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뚝까 패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사업으로는. 근데 투자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전무후무하죠, 60년간 복리 쌓은 게. 그래서 뭐 워런 버핏 회장님이, 이제 제가 이 코너를 넣은 게, 워런 버핏 회장님이 이번에 주총을 끝으로 은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또 우리 형들도 다 같이 투자자시니까 좀 남겨놓긴 해야겠다. 예. 이 워런 버핏의 생애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좀 얘기는 남겨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요 코너를 넣었습니다. 예. 좀 뭉클하긴 하죠, 두 분.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제 그 CNBC 라이브를 봤거든요. 봤는데 좀 마음 아픈 게, 왜 그러잖아요. 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 그 되게 돈독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분들 보면 배우자가 죽으면 좀 머지않아 따라가시잖아. 맞죠? 근데 이번에 버핏 회장님 보면은 좀 이제 갈수록 기력이 좀 쇠해지시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그 연세에 비해서는 영민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건 맞는데, 약간 기력이 조금씩 쇠해지는 느낌? 그래서 좀 불길한 얘기긴 하지만, 이 찰리 먼거하고 버핏 회장님이 1959년에 처음 만나셨거든요. 그때 이제 찰리 먼거 나이가 41살. 제가 알기로 먼거가 버핏보다 6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먼거가 41살이었고 버핏이 35살 때였지. 엄청 젊을 때 둘이 처음 만났어. 이분은 이제 이분은 변호사도 하셨고 건축가도 하셨죠. 둘이 처음에 만나서 얘기해보다가 얘기 잘 통해가지고 엄청 친해지셨는데 거의 평생을 함께 했잖아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워런 버핏은 가정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뭐 투자나 인생관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면이 많지만, 약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갸우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노볼 같은 책들을 보면 버핏이 집에 전구도 못 갈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집에 화장실에 뭐 전구 등 떨어지고 하면 전구도 스스로 못 갈아가지고 와이프가 갈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하여튼 와이프도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버핏하고 살다가. 근데 먼 거는 죽을 때까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
사실 그 버핏 할아버지 와이프가 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와이프들보다 가까웠던 절친 멍거가 죽었고,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 삶을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상.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하나씩 준비해서 좀 약간 정리하시는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언젠 뭐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진 않다. 뭐 그런 느낌. 예. 멍거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됐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 주주총회는 다 보셨을 텐데, 다 보셨죠 우리 형들? 요건 봤어요. CNBC 라이브는 좀 보긴 했어요. 역시 아직도 그 영민하세요. 예. 이 그 90 넘은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팽팽 도시는 게 되게 신기해. 그리고 마지막 주주총회였죠 이번에 2025년에. 그리고 여기 제가 알기로 우리 PGR에 갓진 형님이 갔다 오신 걸로 알거든요. 갓진 형님 저번에 그 갔다 오신 사진 그 공유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자리도 되게 가깝게 앉으셨더라고. 그래서 진짜 부럽다. 이제 살면서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나. 이게 가치 투자자라면 비주라도 한 주 사서 가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주총회 모습이십니다. 앞으로는 여기 주주총회에 버핏 할아버지가 앉는 모습은 못 볼 거예요. 2년 만에 버핏 할아버지랑 멍거 할아버지랑 다 사라진 거야. 항상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하시다가 자기 트레이드마크 여기 코카콜라.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후계자 이 아저씨예요.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인데 버핏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 뒤로 약간 뭐라 그러지? 회장이라고 하나? 그 회장? 아무튼 뭐 뒤로 빠지고 그렉 아벨 이 사람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영문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젊은 사람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이분도 연세가 많으세요. 버핏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젊다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 이분도 1962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63세시거든. 보면은 건강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캐나다에서 태어나셨고 그 캐나다 엘버타 대학에서 회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회계 쪽 하신 분은 회계.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CEO, 그다음에 하인즈 이사회, 그다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밑에 회사들 있잖아요. 시즈캔디, 아마 데어리 퀸, 뭐 벌링턴 노던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총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나 봐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서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1990 여기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1992년에 이제 요때 처음으로 에너지 쪽이랑 인연을 맺거든요. 칼 에너지 여기로 이제 이직하고 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인수되면서 이제 버핏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워런 버핏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이 아벨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예. 나름 능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주변 회사 내부 평가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잘한다. 그래서 뭐 버핏이 점지한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겠죠. 잘 몰라요 누군지. 하여튼 요 정도. 잠깐만 이거 지금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니까 뭐 메뉴가 좀 추가됐던데. 여기 보면 에너지 모시기가 있던데.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이 한 5년 전부터 추가가 됐어요. 이거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들 뭐 자료인가 봐. 뭐 요거 여기서도 뭐 인사이트 도출할 게 있긴 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도 지금 고령화라 2년 뒤부터 전철 공짜로 타고 국민연금 받을 나이야. 근데 이제 버핏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러니까 2024년 주주 레터를 그냥 쫙 갖고 와서 그룹한테 번역 돌려라고 해갖고 갖고 왔는데 뭐 중요한 내용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주주 여러분께 이 서한은 버크셔 연례 보고서 일부로 여러분들께 전달됩니다. 상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를 여러분들께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라는 단어는 더 큰 책임을 내포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한 자산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버크셔의 CEO이고 저와 제 가족이 여러분의 저축을 신뢰하며 투자한 수동적 투자자라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용했을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좀 중요한 거 읽어보자. 여러분이 버크셔 주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한 수많은 사업에서 발생한 좋은 발전과 나쁜 발전을 매년 설명하겠다. 그다음에 특정 자회사의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60년 전 톰 머피가 저에게 준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칭찬은 이름으로 직접 하고 비판은 넓게 범주로 하라고. 이거 그 투자 블로거들이 많이 쓰는 방법 아니가? 그러니까 특정 자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CEO가 야 네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찍어서 망신 주지 말고 좀 크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쟁이들이 다 뭐 비판은 범주로 하고 이 근데 화법도 적이 많이 생길 텐데 칭찬을 딱 찍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곤조가 뭐 성실해 이런 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실수를 합니다. 때때로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한 사업의 미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자본 배분이 잘못된 경우다. 부분적으로 소유한 사업으로 관주하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과 100% 인수한 회사 모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살 때도 발생하고 100%다 인수한 것도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했을 때 실수했죠. 버크셔 해서웨이 사형 산업 잘못 인수했죠. 그리고 그 버핏 포트폴리오를 보면 조금씩 사는 주식들 뭐 그것도 뭐 몇천억씩 하지만 그것도 뭐 한 3개월 안 갖고 있다가 손절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도 빨라 이 할아버지가. 이것도 또 농담 나왔네. 이 할아버지가 여자랑 뭐 그 성적인 거랑 결혼 이런 거 갖고 농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충실도에서의 실망은 재정적 영향 이상으로 상처를 준다. 이는 실패한 결혼과 비슷한 고통을 초래한다. 인사결정에서 괜찮은 타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희망이나 가장 큰 죄는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잡는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찰리 먼거가 멍청한 행동이라고 불렀던 것.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하더라도 행동을 요구한다. 이거 우리도 배울 점이 있죠. 문제가 있을 때 숨겨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2019년, 2023년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실수 또는 오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많은 대기업들은 이 단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2021년 서한에서 매우 솔직한 관찰을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와 사진뿐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요즘 뭐 너도 나도 다 뭐 블로그나 뭐 텔레그램, 유튜브 이런 거 하시죠. 이거 봐봐, 버핏도 딱 얘기하잖아. 자기 돈 번 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나쁘다. 까먹은 것도 얘기하고 번 것도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와 사진뿐,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한 거는 사자다 이거지 뭐. 저는 또한 대형 상장 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수나 잘못이라는 단어가 이사회 회의나 애널리스트 호출에서 금지된 단어인 경우를 경험했다. 야, 경영진의 완벽함을 암시하는 이런 금기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했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한된 논의가 바람직할 때도 있으나 소송이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버핏이 얘기한 거는 항상 자기들이 실수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회사나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94세인 지금 곧 그렉 아벨이 저를 대신해 CEO가 되어 연례 서한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연례 서한은 마지막입니다. 이 주주 레터는 버핏이 우리한테 쓰는 마지막 글이에요. 그렉은 보고가 버크셔 CEO가 주주들에게 매년 빚진 것이라는 버크셔의 신념을 공유한다. 또한 그는 주주들을 속이기 시작하면 곧 자신의 터무니없는 말을 믿게 되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피트 리글, 독보적인 인물이다. 대부분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낯선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총 자산의 수십억 달러를 기여한 놀라운 인물, 이 버크셔 해서웨이 소속돼 있는 사람인가봐요. 피트 리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다. 피트는 지난 11월 80세에 여전히 일하다가 죽었네? 80세에 세상을 떠났다. 저는 2005년 6월 21일 피트가 설립하고 경영한 인디애나 소재 회사 포레스트 리버에 대해 처음 들었고 그날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회사 관련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받았다. 그날 RV 차량 제조업체인 포레스트 리버의 100% 소유주인 피트가 버크셔의 회사를 팔고 싶어 했다. 그가 기대하는 가격을 적었다. 저는 이런 직설적인 접근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저는 이 RV 딜러들과 확인 작업을 했고 배운 내용이 마음에 들어 6월 28일 오마하에서 회의를 열었고 피트는 자기 마누라 샤론과 딸내미 리사를 데려왔다. 이 분위기를 약간 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피트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안심시켰다. 그 다음에 피트는 6월 21일 편지에서 다루지 않은 포레스트 리버에 임대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우리는 그 자산의 가격에 합의했다. 저는 버크셔의 감정이 필요 없으며
그의 평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회사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또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저는 피트에게 그 보수가 얼마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회사를 팔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나 봐. 그래서 뭐 연봉은 얼마 줄까 물어봤는데 그가 말하는 어떤 금액이든 받아들이겠다. 워런 버핏은. 버핏은 보통 이런적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때 피트는 잠시 멈췄고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더니 우리는 놀라게 했다. 피트가 말했어요. 버크셔의 위임장을 봤는데 제 상사보다 더 받고 싶지 않으니 연봉을 10만 달러만 주세요. 오우, 제가 놀라서 정신을 차린 후 피트는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얼마만큼 벌 것이고 현재 회사 실적을 초과하는 수익의 10%를 보너스로 받고 싶다. 이 상남자 피트라는 사람이 상남자네. 그러니까 최저 연봉만 받고 실적을 이제 잘 내서 성과 보수를 받겠다 이거잖아요, 맞죠? 저는 대답했다. 좋아요, 피트. 하지만 포레스트 리버가 중요한 인수를 하면 그에 따라 추가 자본에 대해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저는 적절이나 중요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호한 용어는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넷은 오마하의 해피 할로우 클럽에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행복하게 지냈다. 그 이후 19년 동안 피트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 어떤 경쟁자도 그의 성과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회사 자체를 아예 인수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뭐 그런 시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모든 회사가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가진 것은 아니며 피트 같은 소유주나 경영자는 드물다. 물론 저는 버크셔가 인수한 사업이나 제가 거래하는 사람의 유형을 평가할 때 실수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사업의 잠재력과 경영진의 능력 및 충실도에서 많은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했다. 우리의 경험은 단 하나의 성공적인 결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 개미처럼 일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떤 의사결정, 어떤 인생의 페이지에서 짧은 기간 동안 했던 의사결정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형들은 뭐 2015년에 서울 아파트 등기 친 형들 맞죠? 그게 뭐 큰 결정은 맞긴 한데 그래도 뭐 잠깐 동안에 뭐 법무사한테 뭐 업무 맡기고 뭐 등기 치는 작업 좀 하고 그 잠깐의 결정이 앞으로 미래의 인생을 확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성공적인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이코는 사업 결정, 아지트 자이는 경영 결정, 그리고 찰리 먼거는 독보적인 파트너이자 개인 고문, 변함없는 친구로 찾은 제 행운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순간순간 만난 거니까. 실수는 사라지지만 승자는 영원히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것도 명언이네, 맞죠? 실수는 사라진다. 승자는 영원히 꽃을 피운다. 버크셔의 지난해 성과는 예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회사가 189개래요. 189개 사업체 중에서 53%가 수익 감소. 우리는 국채 수익률이 개선되고 이러한 고유 유동성 단기증권의 보유를 크게 늘리면서 예측 가능한 큰 투자 수익 증가에 도움을 받았다. 보험 사업도 가이코의 성과를 중심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5년 동안 토드 콤스는 가이코를 대대적으로 재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언더라이팅 관행을 최신화했다. 뭐 이거 가이코 얘기네, 그죠? 이거 자기들 사업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버크셔가 갖고 있는 사업들 얘기니까 넘어가고 돈 벌었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이게 있죠.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고 거의 뭐 항상 하는 얘기야. 봐봐요. 우리 어디 갔지? 우리 기준은 우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의 자본이익 또는 손실 이거 또는 실현 또는 미실현을 손실을 제외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우세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지만 그 뭐라 그러지? YOY 숫자 있죠. 그러니까 버핏은 YOY 숫자를 잘 안 보나 봐. 그러니까 YOY 숫자는 극도로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벌 거라고 버핏은 거의 확신을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랜덤워크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 거의 항상 단일 연도 이상의 긴 시간 지평을 생각한다.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YOY 뭐 분기 실적 이게 안 중요하다니까. 우리 보면 막 한국 사람들 그 주식장들 보면 분기 실적 나오면 주식 사고 팔고 하잖아. 막 맞죠? YOY 보고. YOY는 중요하긴 한데 좀 긴 시간 지평. 그러니까 조금 삐뚤삐뚤 하더라도 뭐 최소 10년, 20년 뒤에 회사가 성장했을 것 같다. 이걸 본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보는 2023년, 2024년의 수익 내역이다. 모든 계산은 감가상각, 상각, 소득세 후. 그러니까 이거 에비다냐? 근데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결함 있는 에비다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버핏이 에비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감가상각, 상각, 소득세 세금 내고. 어떤 뭐 돈 잘 벌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보자.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 나오네요. 60년 전에 지금 60년 전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었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방직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 사양 산업이었거든. 그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제 가르침을 한참 받던 시기였는데 요거 버크셔 인수 실패 후에 약간 필립 피셔 방식도 이제 접목을 시키죠. 그래서 이거 60년 전에 실수한 걸 아직도 뼈에 새기고 있구나 이 사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가 실수였고 이는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찰리 먼거는 제가 저지른 명백한 오류를 즉시 알아챘다. 제가 버크셔를 매입한 가격은 당장은 싸 보였지만 그 사업 그러니까 미국 북부 지역의 대규모 섬유 사업은 소멸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거 저도 자주 빠지는 거거든요. 저도.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안 빠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회사가 숫자적으로 싸 보이고 뭐 당장 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 대비 시가총액도 싸고 매출이 잠깐 뭐 성장하는 것 같아도 길게 봤을 때 회사 자체가 소멸로 가고 있으면 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뻔한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예요. 1965년도 회사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대.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굴욕이래. 미국 산업의 오랜 기둥에서 발생하면 노란불빛이 깜빡이는 신호다. 버크셔는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었다. 60년 후에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때 인수했던 방직 회사가 이때는 사양 산업이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나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나 똑같은 회사, 똑같은 법인이야.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른 회사가 되었다.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수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진 미국 테크 거인들로부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미국에 납부하고 있다. 재무부는 놀랐을 것이지. 구체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에 이제 IRS 미국 국세청에 총 268억 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야, 그러니까 60년 전에 힘들어갖고 세금도 못 내던 회사가 60년 후에 같은 회사지만 세금을 268억 달러나 내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 이는 미국 전체 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약 5%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 정부와 44개 주에 상당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멋있어요, 버핏 할아버지. 이런 기록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보면 1965년에서 2024년 동안 거의 60년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단 한 번의 현금 배당만 받았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네.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번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서 야 너네 주주들이 깎아 사 먹거나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버핏 본인이 그 돈으로 그냥 다른 회사 인수하고 투자하는 게 자본이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크다. 너네는 이제 물가에 내놓은 오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해서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1967년 1월 3일 한번 배당했어요. 이 조치를 이사회에 제안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난다. 나쁜 꿈처럼 느껴진다. 배당 되게 싫어해. 배당 진짜 싫어해.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지속적인 재투자를 했고 이는 회사가 과세 소득을 쌓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죠. 예. 그리고 이제 큰 숫자는 시각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년에 납부한 268억 달러를 다시 표현해보면 이거 다시 표현해보면 2024년은 윤년이므로 366일이었다. 그래서 20분마다 재무부에 100만 달러씩 수표를 보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20분마다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씩 돈을 낸 게 이제 1년 동안 하면 268억 달러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연말에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가 우리에게 잠시 숨을 돌리고 잠을 자고 2025년 세금 납부를 준비하라고 말할 때는 이미 1월 중순이 되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농담 때리는 머리도 좋아. 자, 여러분의 돈은 어디 있는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활동은 양손잡이다. 한 손에는 우리가 80%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 이상 소유한 사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189개의 자회사는 시장성 있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이 컬렉션이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89개 자회사를 모두 다 100%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 맞죠? 100% 있는 회사도 있고 뭐 80% 있는 회사도 있지만 또 어떤 회사들은 그냥 일부 지분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들은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몇 개의 희귀한 보석, 훌륭하지만 아직 환상적이지는 않은 사업, 그리고 실망스러운 몇몇 후진 사업을 다 포함한다. 그렇죠, 뭐. 나는 이 되게 버핏이 되게 솔직하다. 이 주식쟁이 이 사기꾼들 보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는 다 좋다 그러잖아. 다 잘 되고. 안 좋을 때는 다 입 닫고 있다가 주가 좀 오르거나 하면 또 좋다가 막 말 바뀌고. 근데 버크셔는 딱 얘기하잖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수천억 달러 가치가 있지만 환상적인 회사도 있고 아직 빛을 못 본 보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그저 그런 사업도 있고 실망스러운 마탱이 간 사업도 있다. 솔직히 말하잖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없지만 제가 매입하지 말았어야 했던 몇몇 사업체가 있다. 다른 한 손에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무디스 같은 매우 크고 수익성이 높은 가문의 이름을 가진 12개 정도의 사업에서 소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운영에 필요한 순유형 자본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내고 우리의 부분 소유 지분은 2,720억 달러 정도 된다. 요 주요 회사들이. 정말 뛰어난 사업은 전체 매각이 매우 드물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이 보석의 작은 조각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장점이죠. 만약에 뭐 형들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가격이 떨어질 때 손절매 치고 싶어도 못 칠 수도 있거든. 오를 때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고. 근데 주식은 이게 분할 매수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애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회사를 통으로 사고 싶어 했을 거야 옛날에. 근데 이제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고 워런 버핏조차도 이런 회사들은 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열리 때 시장에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작은 보석의 작은 조각들을 계속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씩 얘네들도 뭐 시장이 빠지거나 뭐 어떤 시장의 오해로 마탱이가 가기 때문에 그럴 때 매우 드물게 한 번씩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이거 딱 우리 가르침이잖아, 맞죠? 버핏 가르침. 우리는 주식 수단 선택에 있어 공정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 가족의 저축을 가장 잘 배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 종종 매력적인 기회가 없으며 매우 드물게 기회에 푹 빠지게 된다. 그래. 그렉은 찰리처럼 그러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자기한테. 그다음에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제가 실수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시장성 있는 주식. 요거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아.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게 지금 버크셔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 한국 돈으로 몇백조 규모니까 작은 회사나 뭐 거래량 없는 회사 투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버크셔의 현재 규모는 이 귀중한 선택지를 줄인다. 그렇지. 이게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못 움직인다 이거야. 우리는 즉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다. 이 덩치가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몇백조를 굴리다 보니 뭐 시총 100억짜리 회사 고속 성장한다고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버크셔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다 뒤져야 돼 회사를.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자본 배치 잘하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나오는, 그러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빙의 해보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거나 즉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게 때로는 투자 설립 또는 매각에 1년 이상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소수 지분을 소유한 경우 경영진 변경이 필요하거나 자본 흐름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 지분이 많이 없을 경우에. 자, 버크셔가 통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이런 자본 흐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수를 처분할 때 유연성이 적다. 이런 얘기구나. 그치. 그러니까 버크셔가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그 회사의 뭐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버핏이 통제를 할 수 있지만 단점은 회사를 처분할 때 이 유연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보석의 작은 조각만 갖고 있을 때는 그 회사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빠져나갈 땐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실제로 버크셔는 끝없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한 통제된 사업을 거의 매각하지는 않는다. 반대급부로 일부 사업 소유주는 우리의 확고한 행동 때문에 버크셔를 찾는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결정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논평자들이 현재 버크셔의 현금 보유를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보지만 여러분 돈의 대다수는 여전히 주식에 들어가 있다. 이 선호는 변하지 않을 거다. 작년에 우리의 시장성 있는 주식 소유가 총 3,540억 달러에서 2,720억 달러로 줄었지만 비상장 통제 주식의, 그러니까 버크셔가 통제하는 회사들 주식의 가치는 조금 증가했고 시장성 포트폴리오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버크셔 주주들은 우리가 그 돈의 대부분을 주로 미국 주식에 많은 비중을 갖고 내 영원히 배치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힌트를 줬죠. 워런 버핏이 아마 그렉 아벨한테도 얘기를 했을 텐데
버크셔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을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해라. 미국 주식에 영원히 배치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또 규가형이 생각나네. 역시 미국이야, 미국. 물론 이제 이 미국 회사들에 투자하지만 요 미국 회사들이 주로 이제 다국적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국제 운영을 포함한 데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버크셔는 통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된 좋은 사업의 소유를 현금 등가 자산 소유보다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뭐 뻔히 형들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종이 화폐는 재정적 어리석음이 만연해지면 가치가 증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뭐 그 얘기예요. 돈을 풀면은 그냥 돈값이 떨어지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이 화폐는 재정적 어리석음이 만연하면 가치가 증발한다. 맞죠? 돈을 계속 풀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무모한 관행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미국입니다. 짧은 역사에서도 미국은 위기에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업이나 재능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시민들에게 이제 필요로 하는 한 통화 불안정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근본적으로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이 어떤 정부의 실수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더라도 사업이나 뭐 재능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답을 찾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투자가 답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운동 능력, 멋진 목소리, 의학 또는 법률 기술 또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저는 평생 주식 투자에 의존했다. 효과적으로 저는 미국의 사업체의 성공에 의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 뭐 어렵나 이거? 따라하면 돼. 따라. 워런 버핏은 탭 댄스도 못 추고 목소리도 멋있지 않고 운동도 못해. 뭐 의학이나 법률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 지가 그러잖아 자기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스승님 지가래. 자기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평생 주식 투자에 의존했다. 하지만 나는 미국에 성공하는 사업들에 의존했고 같이 성공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우리도 앞으로 그러자고. 우리도 앞으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현명하고 더 나아가 상상력 있는 저축 배치는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계속 증가하는 사회적 산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 만들고 뭐 사회적으로 뭐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물론 결점도 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 자본의 남용이 있지만 특히 현재 일부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네요. 버핏이. 대신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경이로운 결과를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증거다. 미국의 235년 동안 진보는 1789년 헌법이 채택되고 국가의 에너지가 풀렸을 때 가장 낙관적인 식민지 주민조차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은 처음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 오케이. 그렇지. 미국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모든 걸 소비했다면 국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을 텐데 미국 프로세스도 항상 뭐 좋지는 않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저거 뭐 사기꾼과 저축을 잘못 신뢰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기꾼과 프로모터 저거. 그렇지. 뭐 미국도 뭐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뭐 역사적으로 실수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전도 겪었지. 맞아. 남북 전쟁도 있었고 미국은 천상의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바꿨다. 보자. 거기 뭐 약소하게나마 버크셔 주주들은 배당을 포기하고 배당금 대신 재투자를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다. 처음에는 이 재투자가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저축 문화와 장기 복리의 마법이 결합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버핏이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한테 배당을 줬을 때 주주들이 그 배당금을 자기보다 활용을 못할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얘네들보다 뛰어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 주주들은 약간 물가에 내놓은 오리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형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가 15.4%야. 지방세까지 하면 15.4%죠.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15.4%씩 계속 그 깎여 먹는 이게 장기적으로 복리를 엄청 깎아 먹는 행위다. 근데 이제 요거를 회사 안에서 재투자를 하면 그 세금 떼이지 않잖아요. 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안 떼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복리에 길게 보면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 버크셔의 활동은 이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 인간과 달리 늙었다고 치명적이진 않다. 맞죠? 그다음 오늘날의 버크셔는 1965년도보다 훨씬 젊다.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서 죽어도 회사는 늙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찰리와 제가 항상 인정했듯이 버크셔는 미국의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버크셔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와, 진짜 겸손하다 이 할아버지. 맞지? 우리 항상 딴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고, 버크셔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못했을 것이지만, 반대로 미국은 버크셔가 없었어도 지금같이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샘 아저씨에게 감사하다. 엉클 샘. 언젠가 버크셔의 조카들이 2024년에 보낸 것보다 더 큰 지불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현명하게 그 돈을 써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불운한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그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안정된 통화를 유지하려면 당신의 지혜와 경계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버크셔가 갖고 있는 그 사업들 얘기거든요. 재산이랑 사고, 보험 쪽, 뭐 줄여서 PC라고 부르는데, 요건 좀 넘길게요. 요건 이제 우리 버크셔 주주 형들이 이미 보셨을 거고, 이거 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나? PC 보험 뭐 선불로 받고 나중에 이건 플로트 얘기네, 그죠? 최근 수십 년 동안 돈 먼저 손실 지급 나중 모델은 버크셔가 큰 맞지 플로트 얘기죠. 버크셔가 큰 금액 플로트를 투자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은 언더라이팅 이익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런 버핏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은행 이자를 줘야 되는데 뭐 주택담보대출도 공짜로 빌릴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공짜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도 나중에 그건 어차피 다 빚이야. 근데 지금 버핏은 요 시스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들어오면 갖고 그걸로 막 회사 인수하고 쓰다가 나중에 그 고객들이 보험금 돌려줘 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그 중간에 기간 동안에 노는 돈이 플로트잖아요. 그걸로 회사를 계속 인수했죠. 근데 그 플로트를 조달하는 자본 비용이 버핏이 세계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거의 뭐 공짜 돈은 공짜 돈. 그 얘기고. 135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트럭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다. 와, 진짜 135년 전에. 이제 미국에만 3억 대의 차량이 있다. 이 거대한 차량은 매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막대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그 패턴과 최종 비용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커버리지에 대해 10년 정책을 작성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게 보험사 오너 입장이네, 그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사실 계리를 잘 만들어서 김계리 아니고 계리를 잘 해서 딱 수학적으로 딱 이익이 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아져서 이런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들도 10년으로 정책을 작성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하지만은 이제 1년 동안은 보험사들이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를 한다.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제공하는 계약을 변경할 거다. 야, 이거 양아치인데? 양아치인데? 회사가 불리해지면 계약을 변경할 거란 뜻인데 이거. 제 일생 동안 자동차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1년 정책을 포기하고 6개월 정책으로 전환했다. 더 짧아지는구나 미국은. 이런 플로트의 규모를 줄였지만 더 지능적인 언더라이팅을 가능하게 했다. 어떤 민간 보험사도 버크셔가 제공할 수 있는 위험 수용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그 트렌드 변화가 있구나. 보험의 적절한 가격 정책은 예술과 과학의 일부이며 낙관주의자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아지트를 영입한 버크셔 임원 마이크 골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언더라이터들이 매일 긴장하지만 마비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민간보험사도 버크셔가 제공할 수 있는 위험 수용 의지를 가지지 않았고 때때로 이 장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격이 부적절할 때는 축소해야 되고 게임에 남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한 정책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업 자살이다. 버핏은 보험 사업을 항상 좋아했으니까 그죠. 보험사 좋아했고 뭐 자기들 보험 사업 잘했다 이런 얘기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일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국 중심 초점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버핏은 그냥 미국바거든요. 미국바. 형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추종자예요. 근데 그에 대한 작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중심 사고방식에 약간의 예외를 뒀는데 일본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6년 전에 버크셔와 다소 유사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5개의 일본 회사, 전부 다 상사 회사죠.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상사, 미쯔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물산인가? 스미토모 상사인가?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기업은 각각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버크셔는 2019년 7월 이 다섯 회사에 대한 매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죠. 우리는 그들의 재무 기록을 보고 그들의 주식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싸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은 꾸준히 커졌다. 그렉은 그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저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추적했다. 우리 둘 다 그들의 자본 배치 그리고 경영진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태도를 좋아한다. 근데 상사회사 다 샀어요. 일본 5대 상사회사 다 샀어, 맞죠? 이토츠 마르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저는 이걸 전쟁 대비용으로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 의심을 풀지 않고 있거든. 약간 아시아 쪽 전쟁 대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재무 구조도 좋고 뭐 경영진, 투자자, 뭐 자본 배치 다 좋은데 뭔가 동아시아 전쟁이 터지면 일본이 최고 득을 볼 거잖아요. 내가 너무 나갔나? 다섯 회사 모두 적절할 때 배당을 늘리고 합리적일 때 자사주를 매입하며 그들의 최고 경영진은 미국 동료들보다 보상 프로그램에서 훨씬 덜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죠. 뭐 배당을 줘야 할 땐 배당을 주고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거를 많이 잘했나 보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 경영진들이 미국 최고 경영진들보다 돈을 덜 받는다. 이 다섯 회사에 대한 우리 보유는 매우 장기적이고 이 거짓말 치진 않겠지 버핏이? 장기 보유한다는데 우리는 그들의 이사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처음부터 우리는 각 회사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동의했고 이게 이제 한도에 가까워지자 다섯 회사는 이 상한을 약간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거를 회사하고 약속을 하고 샀구나. 그러니까 버핏이 뭐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못하게 10%까지만 사라. 이거 허락받고 사야 되나? 그럼 사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버크셔의 다섯 회사 모두에 대한 지분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10%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말 기준으로 버크셔의 총 비용은 138억 달러였고 보유한 시장의 가치는 235억 달러다. 한편 버크셔는 일관되게 어떤 공식에도 따르지 않고 엔화 표시 자산은 늘렸다. 차입은 늘렸네. 엔화 표시 차입은 늘렸다. 모두 고정금리이며 변동금리는 없다. 엔화 표시 빚은 늘렸다네. 그렉과 저는 미래 환율에 대한 견해가 없고 통화는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을 추구한다. 그러나 갭 규칙에 따라 우리가 차입한 엔화의 이익 또는 손실 계산을 정기적으로 우리 수익에 인식해야 되고 연말에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23억 달러의 새 우이익을 포함했다. 이 중 8억 5천만 달러는 2024년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의 후임인 그렉과 또 그의 후임자들이 이 일본 포지션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할 것이다. 야, 의외네. 버크셔가 미래에 다섯 회사와 생산적으로 협력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거 단타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또한 현재 엔화 균형 전략의 수확을 좋아한다. 뭐 배당 받는 거, 부채. 그러니까 보자. 지금 이제 버핏이 일본 쪽에 포지션 갖고 있는 게 배당금으로는 연간 8억 1,200만 달러가 들어오고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는 1억 3,500만 달러 나가니까는 뭐 한 7억 달러 정도 수익 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마하 이거 그 주주총회 얘기예요. 이거는 갓진 형님 갔다 오셨죠. 2015년에 저는 연례 모임에 많은 활동을 관리했던 이것도 직원들이 관리하겠지. 캐리 소바에게 버크셔의 유쾌한 역사를 정리해보라고 요청했다. 저는 그녀에게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 네 맘대로 해라 해서 일을 부탁했더니 그녀는 독창성, 내용, 디자인으로 깜짝 놀라게 했다. 책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냈다. 그 이후로 캐리는 가족을 꾸리기 위해 버크셔로 떠났다. 현재 자녀는 3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매년 여름 버크셔 사무실 직원들은 오마하 스톰 체이서가 AAA 상대와 경기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인다. 저는 몇몇 동문들을 초대하고 캐리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온다. 올해 행사에서 저는 뻔뻔하게도 그녀에게 찰리의 사진, 인용, 거의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포함한 60주년 기념판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3명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캐리는 즉시 예라고 대답했다. 그 결과 우리는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00부의 새 찰리판을 판매할 것이다. 캐리는 새 판에 대한 광범위한 작업에 대해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았대. 와, 워런 버핏 할아버지 돈도 많은 사람이 사람 일을 공짜로 시켜? 저는 그녀와 제가 사우스 오마하 노숙자 성인과 아동을 돕는 스티븐 센터에 5,000달러를 기부한 주주에게 제공할 20부에 공동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야, 빌 카이저스 캐리의 할아버지이자 제 오랜 친구인
카이저 가문은 수십 년 동안 이 가치 있는 기관을 지원해왔다. 20부에 선명된 책 판매로 모인 금액은 제가 매칭할 것이다. 야, 이 할아버지. 그리고 백이 퀵은 토요일에 다소 재구성된 모임을 진행한다. 백키는 버크셔를 책처럼 알고 있고 항상 경영자, 투자자, 주주 그리고 가끔 유명인사와 흥미로운 인터뷰를 준비한다. 그녀와 그녀의 CNBC 팀은 우리 모임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많은 버크셔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하는 훌륭한 일을 한다. 베키 퀵 그 아줌마 아니야? 보자. 그렉과 아지트 자인이 이제 질문을 답할 거고, 아지트 자인도 이 사람도 버크셔의 유력 인물이죠. 전체 세부사항 1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요일 아침 항상 인기 있는 브룩스런을 주목해라. 나는 그때 자고 있을 건데. 작년에 언급했던 제 현명하고 미모의 동생 버티가 2딸, 역시 미모. 버핏 할아버지는 진짜 여자 좋아해. 이 여자 엄청 좋아해, 이 할아버지. 과 함께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관찰자들 모두 이 눈부신 결과의 유전자가 가족의 여성 쪽에서만 흐른다고 동의한다. 눈물. 야, 유머 보소. 그러니까 자기 동생 이쁜데 그 동생의 딸들, 그 조카들도 이쁜데 우리 집 유전자는 여자들한테만 갔다. 눈물. 이거 버핏이 직접 쓴 거예요. 야, 버핏 주식쟁이 맞네. 아메리칸 주식쟁이네. 눈물이라니. 버티는 이제 91살이고 우리는 일요일마다 구식 전화기로 정기적으로 통화한다. 우리는 노년의 기쁨을 다루고 우리의 지팡이의 상대적 장점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논의한다. 제 경우에 지팡이의 유용성은 얼굴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데 국한된다. 하지만 버티는 추가적인 이점을 즐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남성들이 그녀에게 작업을 걸지 않는다. 그래서 편하다. 할아버지 진짜 말 웃기게. 그녀의 설명은 남성의 자아가 지팡이를 든 작은 노부인을 적절한 타겟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작업을 안 걸어서 편하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그녀의 주장을 반박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의심은 있다. 모임에서 저는 무대에서 많이 보지 못하니 참석자들이 버티를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팡이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약간의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이 뭐냐면 그녀가 남성들에게 곧 둘러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심이 있다는 거지. 특히 특정 연령대에게는 Gone with the Wind의 스칼렛 오하라와 그녀의 남성 숭배자 무리를 떠올리게 할 장면이다. 버크셔 이사들과 저는 여러분이 오마하에 오는 것을 매우 즐기며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5년 6월 22일 워런 에드워드 버핏. 할아버지 마지막 주주 레터예요. 버핏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진짜 이 할아버지 주갤러 같아. 주갤러. 이 미국 주갤러야. 미국 주갤러인데 성공한 미국 주갤러. 진짜 이거 그 버핏의 생애 요약을 하다가 뒤에 이제 뒤에 얘기들은 다 알려진 얘기를 뻔해가지고 버핏의 어린 시절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워런 버핏은 1930년 8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도 고향에서 살고 있고 그 아버지가 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증권 중개인을 하셨고 연방 하원 의원을 사선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있는 집이었어. 그래서 위로 누나 한 명이 있고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도리스 유명하죠. 하도 워런 버핏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누나 도리스가 있고 여동생 로베르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의 그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는 그 오마하 조그만 도시에서 버핏 앤 선이라는 이제 그 그로서리, 그러니까 식료품점 조그만 걸 운영했어. 그래서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그 하워드 호먼 있죠. 여기 버핏의 아버지가 하워드 호먼이거든요. 하워드 호먼 때 이르러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버핏 아버지 하워드 호먼 버핏은 1964년 사망 때 56만 3,300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이걸 구매력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70만 달러 수준. 그리고 이제 7살 때 워런 버핏이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얘가 이제 얘란다. 이 수학적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뭔가 어떤 걸 보면은 사진기로 딱 찍듯이 기억을 하는 그런 약간 천재적인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때 오마하의 공공도서관에서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 같은 책을 읽을 정도로 사업과 투자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버핏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껌도 팔고 콜라도 팔고 잡지도 팔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증권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서 뉴욕의 증권거래소를 가봤어요. 그 다음에 11살 때 요때 이제 버핏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를 샀어요. 그래서 $38에 3주를 매수했는데 매수 근거는 차트 움직이는 거. 처음에 차티스트였어. 그래서 차트 보고 샀는데 주가가 $28까지 떨어져서 엄청 우울했다가 반등해서 $40가 오길래 수익 실현. 요 전형적인 주린이죠. 예. 하락은 길게 상승은 짧게. 예. 그래서 이 주식은 나중에 이제 $200가 넘게 상승을 하는데 버핏이 이때 11살 때 딱 깨달았대요. 아, 장기 투자가 중요하구나. 근데 또 지 나름대로 주식 짬밥이 생긴다고 이 도리스 누나 있죠. 누나 주식을 지가 또 막 운용을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도리스가 유명하거든. 누나 도리스의 돈을 지가 운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1944년 14살 때 14살 때 이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키우는데 신문 배달을 이때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공들 있잖아요. 그 해저드에 빠진 공 주워가지고 이렇게 훑어서 주워서 그거를 바짝바짝하게 닦아가지고 12개의 한 세트 해서 $6에 파는 사업. 그다음에 우표도 팔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보 판매 이런 거 뭐 희한한 거 다 했어. 아마 워런 버핏이 한국 살았으면은 리딩방도 했을 것 같아. 처음에 시드머니 만들려고 리딩방도 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자동차 정보 판매 등으로 수입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944년 14살 때 워런 버핏 인생 처음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 날 때 뭐 그 공제 받는 거 해서 나는 신문 배달하면서 자전거랑 시계를 썼으니까 요거 공제해 주세요. 해서 공제도 받았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신문 배달 뭐 골프공 파는 거 뭐 자동차 정보 리딩방 이런 거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좀 모았는데 그때 이제 저축이 $1200 정도 있었는데 요거를 갖고 현재 가치로 49,000평 정도의 작은 농장을 샀대요. 49,000평이 작은 농장이야? 야, 14살 때 14살 때 49,000평 땅의 주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이 난놈이야. 14살인데 49,000평짜리 요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으로 49,000평짜리 땅을 사고 요걸로 소작농까지 채용했어. 이미 될 놈이야, 될 놈.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이 남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하고 있던 증권 중개 사업에도 지분 투자를 했대요. 난놈이야. 자,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이었죠, 광복. 그때 버핏이 1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복이다 하는 게, 만약에 이때 이제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어 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한국의 14살, 15살 요 청년이 한국에서 뭘 했겠어요? 맞죠? 어쨌든 그 버핏은 이때부터 현금 흐름 만드는 걸 깨달았어. 이거를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버핏은 14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약간 자동화를 해놓고 매달, 이게 배달이 아니고 매달이거든요. 매달 $175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 놓는데 성공. 계속 자동으로 $175씩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돈이 계속 이제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그 $25를 주고 핀볼 기계를 한 대 사거든요. 그 핀볼 땡기는 거. 그거 사가지고 오마하 지역에 있는 이발소에 한 대 설치를 해요. 근데 그게 한 대 설치하는 게 돈이 또 들어와 거기서.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걸로 또 핀볼 기계를 여러 대 사가지고 오마하에 있는 큰 이발소 3군데에 핀볼 기계를 여러 대 놔요. 그래서 이게 좀 성장을 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요걸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전역한 미군 어른이 이제 요거 사업, 핀볼 사업을 내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요거를 $1,200에 팔았대.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과 사업 매각을 통한 자본 차익, 이 투 트랙을 돌리는 걸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살 때 1947년 사업과 투자 투 트랙을 돌리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학교 선생님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17살 때 이미. 우리의 17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17살 때 우리 선생님들보다 돈을 잘 벌었던 사람 손. 버핏은 사업과 투자 투 트랙을 돌렸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만들고 자본 차익도 올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가의 반열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17살 때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 그리고 버핏은 약간 이때 그 생각을 했대요. 아, 대학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려고 했대. 근데 또 이 친구가 의외로 성적도 좋아가지고 좀 또래들보다 월반을 해가지고 좀 대학 진학을 빨리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야, 마 대학은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어디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들어가요. 천재야 천재. 이상한 인간이야. 이 워런 버핏 이상한 인간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했어요. 뭐 생애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했어. 예. 그리고 이제 19살 때 와튼 스쿨 졸업하고 중퇴했지. 와튼 스쿨 중퇴하고 네브래스카 대학으로 와서 경영학 학사 받고 그다음에 이제 21살 때 컬럼비아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 석사를 받는데 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역사적인 운명적인 일이 있죠. 그 벤저민 그레이엄 만나죠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미 성공한 가치 투자자였고 이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면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스승으로 맞으면서 버핏이 가치 투자의 눈으로 띄게 됩니다. 요 21살 때가 약간 이제 요 때부터가 역사적인.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어린 시절만. 요건 이제 워런 버핏이 그러니까 투자자로 살면서 그동안 이제 중요한 거 수익률, 퍼포먼스인데 이게 이제 그 1965년부터 성과를 산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때부터예요. 그래서 1965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60년간 산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자. 이게 이제 복리 수익이에요, 복리. 그러니까 투자금을 빼서 뭐 딴 데 쓰거나 한 게 아니라 투자금을 계속 재투자했고 계속 복리 수익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한테 이제 증명을 해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1965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투자 성과인데 보시는 게 왼쪽 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시장 가치, 그다음에 오른쪽에 S&P 500, 그다음에 배당까지 포함해서 디비던드까지 포함해서인데도 버크셔한테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쭉 가는데 제가 이게 박스를 왜 쳐놨냐면은 그 1973년부터 74년, 75년 요때가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거든요. 요때가 버크셔 그 워런 버핏이 거의 막 이제 투자해서 손 떼려고 했었던 때야. 거의 막 죽고 싶다고 했던 때. 예. 그래서 요때 보면은 1972년부터 약간 삐거덕해 봐봐요. 1972년에 S&P 500이 14.6% 상승하거든요. 근데 버크셔가 8.1% 상승해. 그리고 73년에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74년에 이제 이 오일 쇼크 쳐맞고 계좌가 아니지. 그냥 반토막 나요, 반토막. 마이너스 48.7%. 근데 이때 S&P 500보다 더 맞죠, 더 쳐맞죠. 그다음에 이제 75년에도 반등을 못해요. 75년에 보면 S&P 500은 37.2%로 반등을 하는데 버크셔는 아직도 2.5%. 그러니까 지금 4년 연속으로 거의 죽쓰고 있는 거야. 이때 72, 73, 74, 75년 동안 이때 처참하거든요. 이 형들 계좌라고 생각해봐요. 100만 원인데 108만 원 됐다가 2.5% 빠지고 반토막 났다가 이제 보면 거의 계좌가 4년 동안 반토막 나가지고 회복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버크셔도. 그러니까 아마 이때 좀 잘 했으면 지금 누적 수익률이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쭉 하고 뭐 이듬해 이제 1976년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쭉쭉쭉쭉 가죠. 이때부터 이제 미쳤어요. 뭔가 각성했어 이 할아버지. 뭔가 각성해가지고 129.3%, 46.8%, 102.5%다 만회시키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보면 쭉 뭐 보면 그 아시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잘 방어했고 그다음에 이때 보면 S&P 500 지수가 여기 2000년, 2001년, 2002년 요 3년 동안 박살나거든요. 마이너스 9%, 11.9%, 21.1%. 요때가 형들 그 다 아시다시피 그 나스닥은 더 빠졌어요. 이때 나스닥은 거의 뭐 추락했던 때인데 요때가 이제 그 IT 버블 때 버크셔는 괜찮죠.
오히려 26.6%, 6.5%, 3.8% 선방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 IT 버블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버핏은 항상 조롱당하거든요. 조롱당했어. IT 회사 안 한다고. 한물 갔다고. 한물 갔다는 얘기는 아마 평생 들었을 거야. 근데 요 이제 시장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버크셔도 많이 맞았어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졌을 때 마이너스 31.8%. 뭐 쭉쭉쭉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지금 누적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버크셔가 6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550만 2284%인데 이게 이제 연평균으로 따지면 19.9%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연에 19.9%씩 계속 60년 동안 크면 550만 2284%가 된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바죠 이게. 그다음에 옆에 이제 S&P 500 지수를 보면 똑같은 기간, 그러니까 60년 동안 39,000%밖에 못 올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10.4%야.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좋아. S&P 500도 좋은데 연간 9.9% 포인트 더 오른 게 누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러죠. 잃지 마라. 무리하게 투기하고 뭐 테마주 따라다니고 몰빵치고 해가지고 잃지 마라고. 한번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평균 19.9%, 누적 550만 2284%로 이제 커리어를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약간 호도하려고 이제 이 그래프가 많이 도는데 워런 버핏의 재산이 대부분 뭐 60살, 70살 이후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뭐지? 리니어로 금액을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지. 로그 수익률로 보면은 로그 수익률 차트로 보면 최근에 이제 뒤로 올수록 수익률 자체는 떨어져요 점점. 수익률 자체는 조금씩 낮아져.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수익금을 재투자했을 때 이렇게 강력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거는 왜 쳐놨냐면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30살에 정말 역시 뭐 이게 약간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게 버핏이 20대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이제 30살에 100만 달러를 만들지 못하면 뭐라 했지? 뭐 맥도날드 건물에서 자살하겠다 했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30살에 100만 달러를 못 만들면 100만 달러를 못 만들면 맥도날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겠다. 근데 약속을 지켰다가 뭐 나중에 그게 진짜로 그때 했던 말인지 나중에 뭐 영웅담을 만들려고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형들 이거 약간 보셔야 될 게 재산이 보면 14살에 이미 500만 원, 15살에 600만 원, 19살에 1000 아니지 1000 10만 100 맞죠? 이렇게 들다가 26살에도 이 한 1억 뭐 그냥 환율 1,000원으로 따졌을 때 한 1억 4천 맞죠? 근데 이제 30살에 갑자기 10억이 되거든. 이게 그게 좀 있어요. 이게 정말 1억 10억 맞죠? 이제 버핏이 물론 이제 사업으로 현금 흐름 만들고 투자로 잘한 것도 맞는데 그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버핏네 집안이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버핏네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어서 버핏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하기 전에 그 버핏 투자조합이라고 조그만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처음에 이제 투자금이 모였는데 주로 대부분 가족들 돈이었어요. 가족이나 친척들 돈. 그게 제가 알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라더라? 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 된다 그랬나? 그래서 그 돈이 가족들한테 모금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남의 돈을 주로 굴리다 보니까 버핏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버핏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 운용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과 보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버핏 투자조합의 지분을 자기가 사. 그러면서 친척들이 빌려준 지분을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내. 머리 좋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번 돈을 다 버핏 투자조합을 자기가 장악하는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비즈니스 장악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보면 나중에 나이 먹고도 회사를 통으로 인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미 자기가 번 돈으로 지분을 자기 회사 지분을 야금야금 사면서 버핏 투자조합에서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이 30살 때 자산이 빵 뛰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천만 원 있다 갑자기 이렇게 10억이 될 리가 없잖아. 30살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형들이 이거 보고 막 뭐 상심에 빠질 필요는 없고 버핏 할아버지 이거 가족들 돈 땡겨 갖고 키운 거다 이거. 금수저다 이거 그냥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44살 때 여기 이제 박스 쳐놓은 거는 보시면 이제 1년 전에 보면 340만 잠깐만 100만 1000만 3,400만 달러였잖아요 순자산이. 근데 이듬해 1,900만 달러. 반토막 이상 나는 거지. 거의 반토막 난 거구나. 재산이 이렇게 역성장할 때도 있었어요. 요 때가 아마 요 때일 거야. 요때가 아마 요 때일 거야. 오일 쇼크. 요때. 그래서 이런 때도 있어. 버핏도 이렇게 역성장할 때가 있다. 그게. 잘 가다가 반토막 나요. 44살 때. 40대 중반에. 그러니까는 형들이 이제 투자할 때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40대 중반에 이렇게 재산 반토막 나버리면 대부분 멘탈 붕괴될 걸. 사람들 못 견딜 걸. 그리고 이제 그 오일 쇼크 끝나고 이제 자산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뭐 요런 이제 그 버핏의 인생을 압축한 히스토리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65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 퍼포먼스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 이제 68 요건 이제 그거예요. 그거 버핏 파트너십 청산하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파트너십을 청산하기까지 10년간일 거예요. 아마 1, 2, 3, 4, 5, 6, 7, 8, 9, 10, 12년 동안이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나죠. 성과가 엄청나긴 한데 보면은 이제 이게 누적으로 하면 몇 프로지? 누가 복리 계산 좀 해주실래요?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뭐 57년에 10.4%, 뭐 58년에 40.9%. 타고난 잘했어 아주. 근데 보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버핏이 20대 때, 그러니까 버핏 파트너십 운영할 때는 뭐 연간 100% 수익은 껌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이거 투기꾼들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그런 적은 없습니다. 10.4%, 40.9%, 25.9%, 22.8%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복리로 누적되니까 커진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투기꾼들이 해. 뭐 연 100% 수익률은 쉽다느니 200%는 쉽다느니. 그럼 누가 회사 다녀? 누가 사업하고? 안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건 이제 버핏 파트너십 시절의 수익이에요. 수익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버핏 할아버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약간 색드립을 좋아했어. 이 할아버지. 색드립 좋아하고 여자 얘기 뭐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유머를 되게 유쾌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 머리 좋다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기억이 당장 안 나가지고 몇 개만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걸 가져와 보면 그 1974년 아까 전에 오일 쇼크로 자기 재산 반토막 났을 때 그 당당하게 베런슨지 어딘지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남긴 또 역사적인 명언이 있죠. 성욕에 가득 찬 남자가 사창가에 떠도는 기분이다. 진짜 이렇게 인터뷰했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에 이제 싼 주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뭐 물반 고기 반이다 그런 얘기겠지. 뭐 손만 내밀면 다 살 수 있는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미국 주갤러 성공한 미국 주갤러야. 그리고 이제 또 요거 유명한 또 역사에 남는 말을 남기죠. 자국 로또라는 말을 남기는데 나는 자국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그 빌 게이츠랑 중국 여행을 자주 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빌 게이츠랑 중국 여행할 때 그 뭐더라? 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산 올라가는 약간 막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기 이제 막 뱃사공이 이제 뗏목 같은 거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태우는데 그 조그만 사람이 워런 버핏 덩치 크잖아. 이 덩치 큰 서양인들을 태우고 이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뭐 푼돈 벌려고 그거를 일을 하는 중국 뱃사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래요. 나는 자국 로또를 맞았다. 그게 뭐냐면 좋은 시절에 하필 미국이 장기 급성장하는 시대 초입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게 자국 로또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태어난 시기나 태어난 장소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인생의 운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전에 누가 얘기한 건데 그 버핏이 이거 그 대학생들 앞에서 한 얘기거든요. 나는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여자와 자동차만 생각했다. 진짜. 저는 하지만 여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여담을 하나 하자면은 너무 노잼 할아버지라서 결혼 생활 중에 첫 번째 마누라가 도망가죠. 이거 형들 아세요 이거?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뭐더라? 네, 잠깐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부인. 워런 버핏이 총 부인이 3명이 있었거든요. 수잔. 첫 번째 부인 수잔인데 그 뭐 이제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자서전에는 수잔이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뭐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자기 손으로 화장실 전구 하나 갈 줄 모르고 맨날 햄버거만 먹고 콜라 마시고 맨날 일한다고 맨날 이게 기업 보고서 보고 빠져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 그래서 마누라가 도망가. 내가 봤을 때 이건 도망간 거야.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몇 개만 적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이나 연애 관련해서 비유도 많이 하셨거든요. 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더 이상 이성은 찾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장기 투자할 좋은 회사를 찾았으면 엔간하면 매도하지 말고 그 회사를 쭉 들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사람하고 결혼하라. 진심이다. 그게 전부다. 이게 이제 요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에 대한 은유, 하나는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워런 버핏은 사실 투자보다 결혼하고 연애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이성을 누굴 만나냐. 그리고 이제 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는 경영자, 그러니까 또 올바른 이제 정직하고 일 잘하고 올바른 경영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누군가와 결혼할 것이라면 반드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저거 자기 여동생한테 한 얘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여자 주변에는 남자들이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이건 사실 여동생이 한 말이거든. 버핏은 약간 오해를 했다 그러고 이제 의심을 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좀 약간 선 넘을랑 말랑한 색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은 집약한 게 버핏톨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버핏톨로지에 이게 심오해. 공부해 보면은 버핏에 대한 사람을 알면은 뭐 배울 게 방대한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꼽아봤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뭐 이거 유명하죠. 능력 범위. 그 능력 범위 그림 있죠. 그 야구 선수. 그 이름 뭐더라? 야구 선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거 그 가치 투자자들이 책상에 많이 세워놓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자들이 책상에 많이 세워놓는 그림. 이거 무슨 윌리엄스인데. 테드 윌리엄스. 요건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공 들어오는 요 밖으로 나간 볼이죠. 요게 뭐냐면은 자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 있죠. 투자의 좋은 점. 삼진 아웃이 없는 야구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수많은 주식들이 있고 살 기회가 생기는데 아침마다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제시하죠. 오늘 이 주식을 이 가격에 팔게, 이 가격에 살게 하는데 다 그 거래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을 벗어나는 공들은 흘려보내면 된다. 치지 마라. 대신에 요 빨간색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요거 치겠다. 요것도 일종의 능력 범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업이랑 자기가 아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내가 못하는 건 손 안 댄다. 그리고 능력 범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해자 이거 유명하죠. 경제적 해자 뭐 있을까? 경제적 해자가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은 가질 수 없거나 할 수 없는데 그 회사만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다른 회사와 격차를 키우는 뭐 경제적 해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그 뭐 결혼이나 이런 거 은유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절대적으로 경영진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상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되게 중시하시죠.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은 이제 이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나오는 플로트, 그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들한테 나오는 배당. 아까 보셨다시피 배당을 엄청 이 사람은 사실 배당 투자자이기도 해.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 배당으로 또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플로트 나와서 그걸로 또 투자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엄청 중시한다. 그래도 회사에 투자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투자할 때도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몇 년 뒤에 이익이 얼마나 내면 거기 뭐 멀티플이 몇 배로 떨어지니까 싸고 이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뽑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쫙 다 뽑아가지고 그 현금 흐름이랑 지금 회사 가치랑 비교해서 이 회사 샀을 때 이만큼 현금 뽑아 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요 뭐 유명한 얘기인데 10년간 보유할 의향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일단 단기적인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동안 회사가 현금 흐름을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덤이에요. 이 사람은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 버크셔 주주 소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회사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형들은 뭐 눈치채신 형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투자했는데 뭐 주식을 뭐 100달러에 샀는데 200달러 샀다 이런 얘기 없어. 물론 이제 회사를 매수할 때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주당 가치가 얼마 되는 걸 따지지만 사실은 현금 흐름을 계산을 때려놓고 최대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미래에 현금을 어떤 회사 투자해서 100억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를 10억에 샀을 때하고 5억에 샀을 때하고 누적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뭐 주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가 10년 동안 성장할 것을 믿으면 투자해라. 근데 이제 그럴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거 유명한 얘기,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을 잃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마라도 평가 손실 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엔간하면은 그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엔간하면 역성장 안 하고, 요런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잘 갖고 가면서 잘 키워 나가라는 거죠. 뭐 투자하면서 뭐 평가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손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80%의 그레이엄과 20%의 필리피셔로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레이엄은 정량적 투자의 대가잖아요. 가치 투자 2로는 창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필리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적 투자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엄도 돈을 많이 벌었고 필리피셔도 많이 벌었는데 투자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은 딱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대학 교수님답게 뭐 순현금 자산 대비 시총이 얼마 이하면 매수하고 이런 뭐 그런 정량적인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필리피셔 아저씨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증권 분석이나,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쓴 증권 분석이나 현명한 투자자 같은 책을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표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필리피셔 책을 보면 숫자가 없어. 표도 없어. 그냥 이 사람은 완전 질적으로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이제 질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압도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그래서 뭐 모토로라,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는 죽을 때까지 안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이라는 거는 버핏이 그레이엄한테 배워서 저평가 투자로 돈을 잘 벌다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고 나서 사양 산업에 이게 밸류 트랩에 빠진 거지. 워런 버핏도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한번 정신을 세게 차리고 한 20% 정도는 필리피셔로 이제 요 방식으로 좀 이제 질적으로 잘 성장하는 이제 하이 퀄리티 회사들을 봐야겠다. 그래서 물론 그레이엄 방식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요거 베이스로 요걸 얹은 거지. 그리고 뭐 안전마진 얘기 유명하죠. 요거는 버핏이 뭐 만든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안전마진 계산하는 것도 투자자는 회사마다 여러 방식이 있어요. 뭐 회사 순자산 가치 대비 뭐 시총이 얼마 이상 싸면 안전마진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버핏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쫙 다 뽑아 예상해가지고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싸면 안전마진이 있다 볼 수도 있고, 뭐 이 안전마진은 각자가 가진. 그리고 요게 또 이제 버핏의 특징 중에 하나죠. 대중과 역행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를 느끼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남들이 탐욕에 쩔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버핏이 현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버핏이 뭐 주식을 팔아서 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버핏이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핏이 투자해놓은 회사는 갖고 있으면 현금이 그냥 쌓이거든.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면 현금이 쌓여요. 주식 매수를 멈추면 현금이 쌓여.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뭐 빅테크 위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미국 주식 시장이 밸류에이션이나 뭐 아니면 투자자들의 열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좀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뭐 그런 센티로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봐도 딱히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좀 쉬는 거죠. 쉬면 현금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남들이 탐욕에 쩔어 있어서 쉬는 거죠. 그러다 버핏이 가진 현금 그 그래프 누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시장이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뭐 이때 보면 현금이 조금씩 줄어요 그때 또. 예. 딱 칼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쫄아갖고 막 주식 다 던지면 또 이제 갖고 있던 현금 좀 줄여가지고 주식을 사서 모으고 또 막 너무 높아지면 가만 주식 매수를 멈추면 또 현금이 쌓이죠. 좀 비싼 거 팔고 이러면은 현금 흐름이 계속 할 거라고 분석을 해서 그 회사를 사서 질적으로 계속 잘 평가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한 갖고 있으면 그게 추세 추종 아닌가 그냥. 근데 추세 추종가들은 시세를 보잖아. 시세 보고 뭐 주가 좀 꺾이면 팔고 이러잖아. 그거랑 좀 워런 버핏은 그냥 회사가 성장하면 갖고 가잖아. 필립 피셔처럼. 그러니까는 뭐 가치 투자랑 추세 추종하나 대척점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잘한 테크닉은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똑같거나 아니면 이 가치 투자 워런 버핏 방식에 회사가 성장하는 한 들고 가니까. 그리고 주가 빠지면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버핏은 더 사잖아. 더 내가 갖고 있는 평단가보다 높아져도 더 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썰물 때가 되면 누가 팬티를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자기가 한번 이제 썰려 나가봤지. 자기가 한번 썰려 나가봤어. 이때 제 생각에는 이때 자기가 한번 처맞고 만든 말 같기도 해. 왜냐면 그동안 그 버핏 버핏 투자 조합 시절부터 좀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야, 이제 내가 투자 천재야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사람들 막 떠들고 다니다가 한번 세게 처맞고 나서 정신 차린 거야. 내가 팬티를 벗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강세장 때는 너도 나도 다 투자 고수야. 강세장 때는 다 투자 고수고 다 벌고 다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누가 팬티를 벗고 있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시장이 또 꽉 무너지면 사람들 막 울고 불고 죽어나가는 한 번씩 그런 또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보면 전마가 팬티 벗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폭락장이나 약세장이 와야 투자자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폭락장 때나 하락장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마인드가 괜찮구나. 뭐 진짜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떠나서 이 사람은 투자 마인드가 괜찮은 뭐 진짜 투자자네.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은 마바라였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썰물 때가 되면 누가 팬티를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등등등. 그리고 이제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로 뭐 해외 추세 추종가들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 소수고 그다음에 뭐 사업으로 큰 돈 벌었던 뭐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애들보다는 천천히 크시긴 하셨지만 이 누적 수익률 550만 %는 연평균 19.9%는 사실 버핏 할아버지가 장수하셨기 때문에 낸 수익률이에요. 맞죠? 버핏 할아버지 장수하셔가지고 낸 수익률이야. 만약에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그냥 이름 없는 투자자로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러면 19.9%가 막대한 수익률이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긴 해. 이거 못 내요 보통. 이거 10년 연속으로 내라 해도 못 내. 물론 이제 일률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또 너무 크면 그건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한 500% 수익 났다가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수익이 아니야. 근데 보면 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일괄적이자 고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서 움직이잖아. 통계적으로 바운더리에서. 근데 막 몰빵 쳐갖고 이렇게 올랐다가 막 이렇게 꺾기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보거든요. 요거는 진짜 실력이야. 요 특정 바운더리 안에서 숫자가 움직이잖아. 근데 요거 보면 그렇다고 해도 연평균 19%를 막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역사에 남을 구루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뭐 한 15% 남겨도 구루라고 하긴 하더라. 예. 연평균 15%를 한 뭐 20년, 10년 해도 구루라고 하긴 하는데 이 압도적인 550만 % 수익이 난 거는 그래도 버핏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했기 때문이야. 장수하자.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장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 얘기고 뭐 여기까지 얘기했죠. 뭐 이때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를 드렸었고 그랬죠. 뭐 버핏 할아버지가 그래도 박수 받으면서 은퇴하셨고 명망도 높았지만 약간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세상의 모든 자본가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처럼만 투자했다면 혁신 기업이나 인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버핏이 투자하는 걸 보면요 주로 뻔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이동하고 에너지 뭐 그 인프라 이런 거 주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투자를 안 해. 이미 덩치가 커져서 앞으로도 현금을 계속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의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회사들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뭐 버핏이 애플에 이제 큰 비중을 실었을 때 사람들이 와 놀랍다. 버핏이 IT도 이제 투자를 하네 그랬지만 아니야. 버핏은 IT를 몰라요. 뭐 IT에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애플 자체를 앞으로 계속 현금 흐름을 찍어낼 수 있는 하나의 소비재 회사로 본 거죠. IT 회사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애플을 만약에 스타트업 단계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 버핏은 절대 투자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버핏 같은 투자자만 세상에 있었다면 혁신 기업이 나오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뭐 VC,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엔젤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진보시킨 이런 혁신 기업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버핏이 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자 있죠, 해자. 경제적 해자. 해자와 관련된 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독점력을 버핏이 옹호한다. 독점력이 센 기업을 옹호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고인물이 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의 진입을 제한시켜서 이게 버핏의 투자 방식이 세상을 약간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말이 있는데 요거 뭐 다 쇼고 눈가림 아니냐 요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버핏이 예전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99%를 전부 기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보가 좀 갸우뚱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핏이 이제 재산의 일부분을 쪼개서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나 뭐 자기 자식들이 갖고 있는 재단 이런 데 기부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찔끔찔끔 기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늘어나는 재산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19.9%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기부하는 건 자기 재산의 2% 3%씩 기부한단 말이야. 이거 꼼수다 꼼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기부금을 내면서 또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있어. 딱 그 정도 기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버핏은 세 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그 3명의 자녀가 보유한 재단으로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증여지 뭐.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 그냥 증여지. 그래서 이런 눈가림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버핏이 이제 그 미디어에 나와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좀 다르다. 뭐냐면 이제 버핏이 공공연히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억만장자들에게 촉구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 버핏을 보면 아까 자기가 뭐 미국에 이제 내는 세금에 미국 그 IRS에 내는 세금에 뭐 미국 전체 세금의 5%를 차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 이게. 그게 말장난인 거죠.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버핏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야. 다 자회사들이 원래 돈을 잘 벌어서 원래 내야 되는 돈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버핏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버핏이 만약 주식 매매를 많이 했다면 뭐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근데 버핏은 사실상 세금을 안 내죠. 왜냐? 버크셔가 배당을 안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배당 안 하는 걸로 재투자해서 더 빨리 복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버핏이 뭐 손절을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큰 비중의 회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세금이 계속 이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연. 왜 매도를 안 하니까. 올해 내야 되는 세금 매도 안 하니까 이연되고.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버핏은. 그래서 보면 뭐 조금씩 단타 쳐서 세금 나가는 건 있지만 그거는 뭐 버핏 재산에 비하면 티도 안 나는 수준이고, 그리고 버핏이 자꾸만 뭐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하고 막 약자를 위하는 척 말을 하지만 그게 사실 빈부격차가 커져서 이제 그 자기 발밑에 있는 노예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사실 버핏의 재산이 대부분 기업이고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버핏의 이 재산은 사실상 세상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굴러갈 수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 그 나쁜 말에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말 하지만 한꺼풀 돌려보면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버핏은 세상의 노예들이 계속 더 노예 위치에서 자기들 위치에서 노예 짓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거야. 노예들아 세상 뒤집지 마라. 노예들아 세상 뒤집지 마라. 해서 달래는 그런 말이 아니냐. 세상 만약에 버핏이 그래봐요. 우리 억만장자인데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돈 벌었는데 우리 왜 그러고, 야 너네가 돈 못 번 건 너네 잘못이야 막 이렇게 싸가지 없는 스타일이었어 봐. 이 버핏 재산이나 명성도
온전하지 못했을걸요. 그래서 버핏이 약자를 위하는 척하고 억만장자가 세금을 많이 내자라고 얘기하는 게 버핏에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밑에 이제 버크셔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세우는 명분은 배당을 하면 세금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고 그래서 복리 성장을 저해하고 그리고 배당을 하기보다 그 돈을 자기 자신이 굴리면 자본이익을 훨씬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주들에게 이익이다. 하지만 정작 버핏 자신은 회사 내부의 현금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앞서 이런 의문스러운 점도 뭐 약간 옥의 티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마크 있죠. 트레이드 마크. 요거 엄청 오래된 똥차 뷰익 똥차.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젊을 때 샀던 4천만 원 주고 샀던 집. 그다음에 항상 즐겨 먹는 햄버거. 그다음에 코카콜라. 삶이 단순해요. 이 사람은 삶이 단순해. 집에서 요 똥차 타고 뭐 한 십몇 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가는 길에 맥북이란다. 햄버거 사서 물면서 가가지고 집에서 회사 가서 또 서류로 보고. 버핏은 할배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 쓴대요. 근데 제가 워런 버핏 한테 약간 이제 속았다고 하긴 그렇고 약간 이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버핏은 IT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능력 범위 바뀌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IT 회사를 안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IT 회사들이 어느 정도 능력 범위 안에 있거든요.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회사들은 제 능력 범위 안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거를 좀 봤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제가 버핏 말을 곡해를 한 거예요. 곡해를. 그래가지고 저도 테크 회사를 안 봤단 말이죠. 제가 심지어 2005년부터 구글 빠였어요. 2005년부터 구글 빠였고 저기 와이프가 구글 다니고 있었고 유튜브 한국에 홍보한다고 막 구글이랑 연관이 깊었어. 그리고 뭐 잘 알고 있었어요. IT 그런 업계에 대해서. 근데 안 샀어. 지금 막 몇십 배 몇백 배 오른 회사들 있죠. 그 사실 다 제가 열심히 쓰던 서비스들도 있고 제가 알던 회사들도 있었는데 안 샀어요. 왜냐? 버핏 할아버지는 IT 회사를 안 사신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약간 오판. 내 능력 범위 안에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안 산 거야.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멍청했네 내가. 확실히 좀 다른 게 버핏은 14살, 13살 때부터 그런 이치들을 깨달았고 현금 흐름 만들고 막 자기 능력 범위 이런 거 깨달았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40살 다 돼갖고 깨달은 거야.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웹서비스나 테크 회사를 걸을 필요가 없었잖아. 아이고 내 지난 20년간의 세월 아깝네. 나는 이제 천재가 아니고 범인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범위도 자기가 자기 거 잘 설정해야 돼. 버핏이 IT 회사를 안 한다고 형들도 IT 회사를 안 할 필요가 없어. IT 회사를 하더라도 내 능력 범위 아니면 버핏의 투자 범위 버핏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하면 돼.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여담인데 요것도 워런 버핏의 성격을 약간 드러내는 얘기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워런 버핏이 콜라를 이게 이제 주주들 이제 자기가 코카콜라 주주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콜라를 마시고 실제로는 안 마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콜라를 안 마신대. 그래가지고 의사 쌤들이 워런 버핏한테 경고를 했대요. 이 탄산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년 더 사느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1년 빨리 죽겠다. 엄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 걱정 안 하고 긍정적으로 사니까. 여기 워런 버핏 집 오마하 가면 볼 수 있는데 경호원도 한 명 없대요. 그냥 다 집 입구 대문도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는 별로 삶에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냥 장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의사들이 먼저 죽었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이제 워런 버핏 회장님 은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버핏 회장님 제가 뭐 오랫동안 제가 투자 초반부터도 많이 워런 버핏 회장님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온갖 텍스트 다 찾아가면서 저한테 뭐 일면식은 없지만 한 명의 재간둥이를 키워주신 우리 워런 버핏 사랑하는 스승님 60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히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멀리서나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